73세 김정수 시아버지가 베트남 공항에서 며느리 투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베트남 며느리를 미워했던 그 고집센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베트남까지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한 번도 친정에 가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비밀, 그리고 시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가을, 경북 안동의 조용한 농촌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건너온 26세 응웬 티투이, 한국 이름으로는 김투이였어요. 키는 작고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아버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 민철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왜 굳이 외국 여자와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첫 아침부터 문제였습니다. 투이가 만든 아침밥에서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났어요. 베트남 방식으로 요리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순서, 빨래 널고 개는 법,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투이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실수는 계속 반복됐어요. 한국어 문제도 컸습니다. 기본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쓰는 사투리나 농사 용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호미가 뭔지, 낫이 뭔지, 쟁기가 뭔지 설명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예쁘긴 하지만 말이 어색하다는 식으로 수군거렸어요. 우리나라 처녀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에서 데려왔냐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투이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벼 베기, 고추 따기, 배추 심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묵묵히 따라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성실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눈에는 그것도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혀를 차며 다시 보여주곤 했습니다. 투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처음엔 베트남 가족들과 자주 전화하며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군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우연히 투이가 베트남 가족과 화상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투이가 베트남어로 뭔가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시아버지와 투이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투이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시아버지는 점점 더 까칠해졌어요. 이런 일상이 5년이나 계속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의 마음에는 더 큰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다른 집 며느리 자랑이 시작되면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김치도 잘 담그고 친정어머니가 잘 가르쳤다는 얘기들만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투이는 한국 전통 예법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도 차례 지내는 순서도
심지어 어른께 인사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추석에 친척들이 모이면 투이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사촌 형님들 아내들은 척척 일을 처리하는데 투이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어요. 뭘 하라고 해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뜨거웠어요. 더 큰 문제는 투이가 한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시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 한국 가요도 모르고 심지어 김치도 잘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억지로 먹으려다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시아버지는 더 답답했습니다. 3년째부터는 아예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말을 걸어도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점점 말수가 줄었고 투이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더더욱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도 조용했어요. TV 소리만 흘러나오고 둘은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 민철이가 주말에 내려와도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봐도 시아버지는 별일 없다고 했고 투이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둘 다 힘들었어요. 투이는 점점 더 향수병이 심해졌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그리워서 혼자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냄새가 집안에 배면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시아버지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4년째가 되자 투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늘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말수도 더욱 줄어들었어요. 베트남 가족과 화상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언제 한국에 놀러 가냐고 물어봐도 투이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투이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밥상에서도 투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이에게 묻지 않았어요.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골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겨울 모든 걸 바꿔버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해 12월 시아버지에게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뇌출혈이었습니다. 투이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시아버지 곁에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는 동안 투이는 로비에서 떨면서 기다렸어요. 민철이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오는 중이었고 투이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동안 투이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밤에는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투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철이가 내려와서 보니 투이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투야, 집에 가서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하지만 투이는 떠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시아버지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첫 번째로 본 사람이 투이였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시아버지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여기 있느냐? 아버님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냈나 봅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투이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끓여다 드리고 등도 닦아드리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집에 가라, 민철이 있잖아. 하지만 투이는 계속 병원에 남았습니다. 민철이는 회사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투이가 병실 구석에서 뭔가 공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한국어 공부 노트였어요. 노트에는 빼곡히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 문법, 심지어 한국 요리 레시피까지 투이가 혼자서 공부한 흔적들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며느리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서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 잘 만들기, 한국 예절 배우기,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기, 아버님 화내지 않게 조심하기.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투이를 좋아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투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투이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투이야, 너 언제 친정에 갔었냐? 투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5년 동안? 네. 그 말에 시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니.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매정했던가요?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투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하지만 시아버지 마음은 뭔가 크게 변하고 있었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을 때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말했습니다. 투이야, 베트남 가고 싶지 않으냐? 네. 가족들도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투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시아버지와 투이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와 투이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해외여행이었어요. 73세의 나이에 외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투이는 5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땅에 가슴이 벅찼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웠어요.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는 시아버지를 당황시켰습니다. 낯선 언어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섞여 아수라장 같은 거리 풍경이었어요. 투이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투이 아버지는 6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평생 농사만 지어온 듯 거칠고 검게 그을린 손과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어요. 투이 어머니는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따뜻한 미소로 시아버지를 반겼습니다. 투이 아버지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서 시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그 한마디를 위해 얼마나 연습했을지, 딸을 한국에 보낸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됐거든요. 공항에서 투인의 집까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현대적인 도심을 지나갔지만 점점 외곽으로 나가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도 점점 좁아지고 울퉁불퉁해졌어요. 3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하노이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들어가자 드디어 투인의 집이 나타났어요. 시아버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져 있었지만 워낙 오래되어 곳곳이 금이 가 있었어요. 지붕은 함석과 타일이 뒤섞여 있었는데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철문도 녹이 슬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집 앞 마당은 흙바닥이었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줄에 널려 있었는데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옷가지들이 가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시아버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낡은 나무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은 시멘트 바닥에 부분적으로 리놀륨이 깔려 있었지만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벽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전선이 노출된 채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천장에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음이 심해서 대화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부엌을 보고 시아버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있었지만 낡아서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같았고 싱크대는 녹이 슬어물이 새고 있었어요. 냉장고는 작고 오래된 것으로 소음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투이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산 것이라고 했어요.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있는 재래식이었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왔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투이가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잤다고 했어요. 매트리스라고 할 수 없는 얇은 이불 몇 장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옷가지는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유리가 깨져서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자신의 잔소리를 들으며 5년을 버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투이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부족한 재료로도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5년 전 한국에 처음 온 투이와 똑같았습니다. 낡은 칼로 채소를 썰고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드는 모습에서 억척스러운 생활력이 느껴졌어요. 투이 아버지는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을 갈아입고 나서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어요. 오랜 농사일로 허리가 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위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투이 어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와 닭으로 만든 베트남 전통 요리였습니다. 접시와 그릇도 낡고 일부는 금이 가 있었지만 음식의 맛은 깊고 진했어요. 투이 부모님이 시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차린 식사라는 게 느껴져서 시아버지는 목이 메어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게 내리더니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똑, 똑, 똑.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투인의 가족은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물통과 대야,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이 떨어지는 곳곳에 받쳐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처럼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받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음을 냈습니다. 플라스틱 물통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양철 대야에서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집 앞마당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빗물이 그대로 고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집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투인의 가족은 또다시 익숙한 동작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전자제품은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불과 옷가지는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투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을 겪어왔구나. 비가 올 때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소중한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 뛰어다녔구나.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투인의 가족은 불평 한마디 없이 서로를 도왔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투이 아버지가 다가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새벽까지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5년 동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투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어색함, 한국 음식을 익히려고 애쓰던 모습, 농사일을 배우려고 노력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버텨온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투인의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투이 어머니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구나.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구나. 아침 식사는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투이 어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수프와 쌀밥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였어요. 투이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모습에서 시아버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투이가 한국에서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자신은 왜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까? 2일째 되는 날, 시아버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집집마다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투이 아버지가 일하는 논도 가봤습니다. 허리까지 빠지는 진흙탕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도 하루벌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딸을 한국에 시집 보낼 결혼 비용도 마련했다니 시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얼마나 딸을 걱정했을까? 딸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시집 식구들이 잘해주는지. 그런데 자신은 그런 부모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투이만 구박했구나. 3일째 되는 날, 시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나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마침 새로 지은 벽돌집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투인의 집보다는 훨씬 비쌌지만 적어도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는 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투인의 가족에게 이사하자고 했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도움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이가 한국에서 보낸 돈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아버지가 모두 채워주었어요. 집 보증금부터 이사 비용,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투인의 가족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어요. 깨끗한 벽, 새지 않는 지붕, 제대로 된 화장실과 부엌. 투인의 가족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투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요. 투이 아버지는 시아버지 앞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투이와 함께 새 집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둘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투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투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도 부족했다며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투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고, 앞으로는 절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 순간 투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5년 동안 쌓인 모든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투이 부모님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 투이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는 투이 아버지를 보며 시아버지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진짜 사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투인의 부모님은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아버지는 투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5년 만에 들어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투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투이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도 무리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말했습니다. 투이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안 했어. 정말 나쁜 시아버지였다. 투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도 고생하셨어요. 투이가 못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투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투이야, 정말 고마워. 5년 만에 들어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투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마을 사람들은 시아버지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투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시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투이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베트남 음식을 해도 향신료 냄새에 인상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투이가 쌀국수를 만들어 드리면서 포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시아버지는 맛이 참 깊다며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투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시아버지는 투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제가 쓰러졌을 때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병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못 갔다는 이야기, 베트남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데 그런 내색 한 번 안 하고 집안일 다 해줬다고 자랑했어요. 친구들은 시아버지의 변화에 어리둥절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농사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일을 시킬 때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투로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고추밭 좀 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투이가 하겠다고 하면 고맙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 까칠한 김서방이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한다니. 가장 큰 변화는 투이의 표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밝은 미소가 돌아왔어요. 집안에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베트남 가족과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신의 의견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새 집이 정말 좋다고 하신다며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뭘 고마워하냐며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가족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때마다 투이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더니 투이가 신짜오라고 알려주자 계속 따라했습니다. 투이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한다니.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간단한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고맙다, 미안하다, 맛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투이는 감동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시아버지가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 쌀국수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니 정말이냐고 되묻는 투이에게 자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부엌에서는 특별한 요리 수업이 열렸어요. 투이가 선생님이 되고 시아버지가 학생이 되어 쌀국수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썰고 육수를 끓였어요.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내 부모님 모셔오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우리 차례도 지내시게 하고 한국도 구경시켜드리자고 했습니다. 투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려고 했습니다. 추석 한 달 전 투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서 베트남에서 배운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했어요. 신짜오. 어서 오세요. 투이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돈이 베트남어로 인사하다니. 집에 도착해서는 더 큰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베트남 음식을 준비해뒀어요. 투이에게 배운 쌀국수와 베트남식 볶음밥이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추석 차례 때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투이 부모님에게도 함께 절하자고 했어요. 우리 조상님께 인사드리시라며 이제 한 가족이니까라고 했습니다. 투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한국의 전통 차례에 베트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추석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와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해했지만 모두들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서방이 정말 많이 변했다며 며느리 복이 있어서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다고 했습니다. 투이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는 보름 동안 매일이 축제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투이 아버지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썼고 투이 어머니에게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작별할 때가 되자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투이 부모님께 용돈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땀비엣. 안녕히 가세요. 투이 아버지도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투이 잘 부탁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시아버지는 투이에게 또 다른 선물을 했어요. 베트남어 교실에 등록한 거였습니다. 투이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시아버지의 열정에 투이는 감동했어요.
매주 2번씩 베트남어 교실에 다니는 시아버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나이에 외국어를 배운다니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시아버지와 투이는 함께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투이를 부르더니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5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피로 맺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게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투이도 울먹이며 자신도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고마운 건 나라며 투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베트남 가족과 함께 화상 통화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투이 부모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시아버지의 베트남어에 투이 가족들은 감동했어요. 통화를 끝낸 후 투이는 시아버지께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시아버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 순간 5년간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부르는 변화였지만 사실 기적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다가가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시아버지와 투이는 함께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매년 베트남에 가서 투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매일이 감사한 날들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